여기서는 진화주의자, 진화, 자연의 학습 알고리즘을 다룬 5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 다윈의 알고리즘, 탐험과 개발 사이의 딜레마, 최적 프로그램의 생존, 뭔가 진화 같죠? 더더욱 진화 같습니다. 다음은 성의 임무, 자연에서 학습을 배우는 두 종족, 그리고 가장 빨리 학습하는 자가 승리한다. 저는 여기서 한국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마인드맵으로 살펴볼까요? 지도학습을 가르치는 세 번째 진화주의자 모델 6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화는 자연의 학습 알고리즘이고요. 다윈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홀랜드에 의해서 유전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는데요. 그 특징은 핵심 인력은 적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fitness function인데 저도 이 개념을 처음 들었는데 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합성 함수라 함은 후보 프로그램과 달성할 목표가 주어지면 적합성 함수는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서 프로그램에 점수를 부여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목표에 도달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유전 알고리즘은 선택적 번식, selective breeding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윈에 의하면 선택적 번식은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싶은 거죠. 가장 간단한 접근법은 포인트 뮤테이션, 점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트열은 여러분 이렇게 구슬이 1과 0으로 구성된 구슬을 어떻게 하냐면 1이라는 구슬이 있고 0이라는 구슬이 있는데 그걸 실에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트열에서 하나만 임의로 바꾸거나 DNA 사슬에서 열 하나를 바꾸는 것 있어. 비트열에서 하나만 임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DNA 사슬에서 염기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변이는 우리가 익숙한 성입니다. 성에서 유성생식의 본질은 염색체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조상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접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손들은 조상의 유전자를 반씩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의 역할이죠. male, female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 세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적응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은 목표 적합성, 즉 목표한 점수에 도달하면 끝이 나거나 제한 시간이 마감되면 끝이 납니다. 적용 사례를 한번 볼까요? 스팸 메일 분류기가 적용 사례인데요. 이전 세대 규칙 1, 첫 번째 세대 규칙은 메일에 A가 포함되면 스팸 메일이다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규칙은 메일에 B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스팸 메일이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합치면 이 규칙 둘을 합쳐서 다음 세대에서는 메일에 A와 B가 포함되면 스팸 메일이다로 진화가 됩니다. 이게 스팸 메일 분류기를 진화시키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캠브리아 생명 대폭발과 그 후에 오랜 정체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시간에 따라 적합성이 갑자기 개선되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그 후에 오랜 정체기를 갖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랜드가 만든 이러한 유전 분류기 시스템은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분류기 시스템은 다층 퍼셉트론보다는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다윈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탐험과 개발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과 역전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진화주의자가 쓰는 것이고요. 역전파는 연결주의자가 쓰는 것입니다. 역전파란 무엇일까요? 전체 가설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에 대해서만 어느 한 시점에서 확인하고 이 가설은 국소 최저값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바뀝니다. 이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요. 국소 최저값에 도달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바뀐다. 요 맨 마지막 줄은 사실은 최적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설에 대해서만 역전파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전 알고리즘은
한 단계에서 가설 집합의 전체 구성원을 확인하고요. 가설 집합 전체가 대상이고, 이 방식은 교차법 덕분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크게 도약을 합니다. 특정 구성 요소가 나타난 비트열들이 원 제너레이션에서 적응을 잘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 알고리즘이죠. 이런 까닭의 유전 알고리즘은 역전파보다는 국소 최저값에 머무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한 유전자에서 그 정체가 일어나더라도 다른 유전자 집합에서, 다른 염기 서열에서 진화를 이끄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탐험과 개발 사이에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계속 그것만 사용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인류가 수레를 발명했는데요. 수레를 발명하면 인류가 끝날 때까지 수레만 써야 되나요?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제트기도 발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까운 동네 가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그런데 보통 옆주에 옆주를 가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는 거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트기가 비행기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수레를 한번 발명했으면 수레를 끝까지 써야 되나? 아니면 새로 나온 그것을 시도해볼까라고 하는 딜레마가 탐험과 개발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아니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지만 더 새로운 해법을 얻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이고요. 설명드렸고요.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중년의 위기입니다. 20년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더 멋있는 배우자 후보가 나타나면 기존 배우자를 걷어차버리고 가야 되나? 그런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가슴에 팍 하고 와닿죠? 자, 탐험과 개발 사이의 딜레마 상황에 유전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유전 알고리즘은 마을의 카지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카지노에 있는 슬롯 머신에서 같은 시간에 노름하는 노름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N개의 노름꾼들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와 같다. 유전 알고리즘은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의 컴퓨팅 알고리즘이고요. 경쟁하는 N개의 구성 요소는 N개의 슬롯 머신과 마을에 있는 전체 슬롯 머신과 같고, 경쟁하는 구성 요소가 모인 집합이 카지노이고, 유전 알고리즘은 모든 카지노를 살피고 이기는 슬롯 머신을 동시에 파악합니다. 어떤 슬롯 머신이 이기지?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어떤 슬롯 머신으로 노름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슬롯 머신을 선택하는 게 유전 알고리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최적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존할까요? 유전 알고리즘의 성공 사례를 볼까요? 가스 파이프라인 제어의 학습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이 성공을 했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은 연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되죠. 그리고 존 코자가 유전 알고리즘을 또 개선을 했는데요. 개선 아이디어는 가스 파이프라인 제어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죠. 프로그램은 호출하는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트리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위 프로그램 단위로 직접 교차시키는 게 낫겠다라고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 생각엔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고요. 예를 들어서 행성의 공전주기 계산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정답 목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짜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과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을 서로 교배를 시키면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다. 즉, 요 밑부분을 갖고 밑부분은 이쪽 왼쪽을 갖다 꽂으면 이 왼쪽에 있는 정답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위 프로그램들을 교차시키겠다라는 것이 아이디어고요. 프로그램 적합성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지구의 공전주기를 360일로 도출해내면 적합성에서 65점, 우리 공전주기의 정답은 365일이니까 65점을 빼고 300점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화로 만들어내는데, 그 적합성에서 365에 도달하면 스탑하는 거죠. 시작은 임의의 프로그램 트리의 모든 그 머신러닝은 랜덤한 가중치를 가지고 임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시작 자체는 임의로 시작하되 그러한 전체 집합에서 진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프로그램은 교차, 돌연변이, 생존 등을 사용해서 적합성을 만족할 때까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서서히 진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유전자 프로그램의 개선의 예를 들면 로봇 축구 선수 전략의 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유전자 프로그램은 원자 수준의 기본 행동과 이러한 기본 행동의 조합에서 출발을 해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 복잡한 행동을 조립합니다. 결국은 로봇 축구 선수들이 서로 인간의 사전 지시 없이 학습을 한 다음에 최적 알고리즘을 갖고 상대방 로봇 축구 선수와 싸움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놀랍죠? 성공 사례의 또 다른 것은 전자회로 설계인데요. 전자회로를 유전자 프로그래밍으로 굉장히 많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진화를 시켜서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진화를 시킵니다. 아까 파이프 제어랑 약간 비슷하죠? 또 다른 예는 저음부 통과 필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회로 장치가 있는데, 저는 뭐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이공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인간이 기존에 만든 장치와 유사하게 컴퓨터가 재발명을 했습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단, 설계 결과가 얼마만큼 유전자 프로그램의 장점 때문인지 아니면 무지막지한 탐색 덕택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랜덤하게 계속해서 탐색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교차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지 결과는 더 나아졌는데 어떤 게 더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또 다른 성공 사례는 공장 최적화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공장이 생산 라인이 있고 그 물류를 보내야 되고 원료를 받아들이고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출하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물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홀류 생산을 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공장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유연한 공장을 설계하는 것이 공장 최적화 프로그래밍인데 유전자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